그 림프절 숫자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2개까지인 경우 이제 1기, 그다음에 6개까지가 2기, 7개 이상인 게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전이가 있으면은 이제 원격 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격 전이가 있으면은 1기, 2기, 3기 중에서 무조건 4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원발 종양의 병기와 국소 림프절의 병기를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기, 2기, 3기로 나누고, 또 1기도 1A기, 1B기, 2기도 2A, 2B, 기로 나누고, 또 3기는 3A, 3B, 3C 이렇게 해서 병기를 구분짓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병기에 따라서 그 생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1A기가 물론 가장 좋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X축은 수술 후 이제 재발을, 여기 생존 확률이니까 수술 후 이제 처음에는 100% 살다가 점점 병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볼 때 1A기가 뭐 이렇게 10년이 돼도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5년 생존율이 95%에 해당되니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3C기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한 26%가 되죠, 5년 생존율이. 그리고 이제 여기 나타나진 않았지만 4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생존율이 한 5% 내지 10%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류민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그 다음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항암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암제는 그 의학 용어로는 화학요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항암제라는 것은 암에 맞서는 약물 치료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전신에 흡수가 되어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같이 그 국소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전신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제 분류는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투여 경로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먹는 약이 있고 혈관 주사약으로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뇌를 제외한 다른 인체에는 인체 기관에는 그 혈관을 타고서 잘 전달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 뇌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그 뇌로 약이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뇌로 전이가 된 경우는, 특히 그 뇌막 전이의 경우는 뇌척색으로 직접 그 약물을 투입하게 됩니다. 첫째, 그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종양 조직 검사에서 수행을 하는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그 헐투 이외에 그 MSI라는 그 암의 특성, 그리고 PD-L1, 그 EBV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검사들이 되게 통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그 종양 조직에서 수백 개의 종양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한 번에 시행을 하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체 생검으로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표적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께도 역시 이러한 그 표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복 검사들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라이트스타님이 질문하신 거가 위암이면 몇 달이나 살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조기 발견하면 뭐 그 내시경 절제술로도 다 완치가 거의 뭐 90%에서 100%고, 그다음에 또 뭐 조기 1기면 아까 그 완치율이 한 95%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기가 다시 말해서 이제 번졌을 때 그러면 결국은 완치율이라는 게 뭐 떨어진다고 그랬죠. 한 5 내지 10%. 근데 그것도 이제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서 점점 증가할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그 병기에 따라서 그 예상되는 수명이나 이런 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게 가족 중에 환자가 있었는데 저도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물론 뭐 이게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유전적으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위암에 걸릴 위험이 같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같은 가족들은 또 식생활 습관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 나쁜 그런 이제 발암 물질 같은 거에 노출될 위험도 비슷한 그런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걸릴 가능성이 뭐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뭐 무조건 무슨 뭐 가족력이 있으면 다 걸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다음에 헤이 미키님이 질문하신 게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하면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미니멈이에요. 지금 40세 이상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하는 걸 권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주 조그말 때 우리가 이제 뭐 내시경으로도 봐서 이게 위암이라고 하려면 거기에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면 벌써 거기는 암세포는 상당히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만일에 아주 저기에서 재수가 없으면, 예를 들면은 이제 내시경을 했을 때는 있었는데 이미, 근데 이 발견을 못할 정도의 사이즈였으면, 그 다음에 괜찮은 줄 알고 2년 동안 막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2년은 참았다가 이렇게 가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이 뭐가 의심이 되면 언제든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나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증상이 이상하면 계속해서 사실은 상의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 우리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조기에 발견해서 얼마나 그게 효율적이냐는 걸 따지는 거니까, 실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재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해도 놓치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조기 병변을 놓쳐가지고 이제 상당히 진행돼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뭐 자기가 원하면 매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술하고 구주원 씨 수술하고 항암 치료 후 직장 복직하시는 분 많을까요? 이건 물론 이제 다음 강의 때, 제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물론 많죠. 수술하고 항암 치료가 끝난다면 당연히 뭐 다 복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재발하지만 않으시면. 그리고 심지어는 경구형 항암제로 해서 재발 방지 치료를 할 때도 뭐 그게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 치료 받으시면서도 복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산유수님, 뼈로 전이 되면 완치가 안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아마 유민희 교수 강의에서 좀 나왔겠지만, 이 전이가 일단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원격 전이가 되면 완치 가능성이 떨어진다. 한 5 내지 10%밖에 안 되고, 특히 뼈는 조금 사실은 좋지 않은 부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림프절의 전이가 된 부위인 것보다도 더 예후가 좀 안 좋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TNM은 새로 생긴 건가요?도 질문하셨는데, 이 TNM 병기로 하는 그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고, 지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병기 구분이 조금씩 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또 나오고 새로운 치료가 나오면 따라서 그 병기 구분을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하면 또 그래서 몇 판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레니라라 씨, 위암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 아까 일부 보여드렸죠. 병기 결정에 이게 됐을 때 아까 1A기면은 95% 완치니까 5% 미만의 이제 재발 가능성이고, 근데 그에 비해서 3C로 아주 굉장히 본격적인 없지만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뭐 7, 80%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림 씨, 위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은 위암 발생률이 증가되나요? 이건 사실은 말은 그럴듯한데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배탈 잘 난다고 해서 그러면 위암 잘 걸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아까 무슨 전암병변이 생기면은 그래서 만일에 아주 그 심한 위염증이 위축성 위염이 있고 이래도 별로 증상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항암제 부작용으로 매번 고생하는데 차수를 채워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이제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곧 이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조절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만일에 정이 못 견딘다 그러면 물론 그때는 상의해 가지고, 특히나 이게 이제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걸 이제 뭐 무리해서 하지는 않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구충약이 정말 암세포 제거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매스컴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구충약이니까 기생충 죽이면은 암세포에도 독이 되고, 물론 암세포에 독이 되는 것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독이 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매스컴에서 본 게 그 코미디안 시흑인 김철민인가 그 양반이 아마 폐암인데 이거 먹었다가 가지고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보도를 봤더니 그거 이제 중지하고 이제 거의 안 들어가지고 이제는 절망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 겁니다. 표적 치료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인데 그 유전자 검사로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그 유전자 검사로 또 대부분의 그 표적들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허투는 유방암에서도 들어봤는데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 허투는 그 세포막의 표면에 있는 그 일종의 그 수용체인데, 어떤 그 종양의 그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헐투가 그 증폭이 되어 있는 경우는 증폭이 되어 있고 그 단백질이 과발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정상에 비해서 어떤 종양의 그 성장이 훨씬 더 촉진되는 그 성장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면역 항암제가 그 고용암에도 그 효과가 좋은가요? 치료는 10%밖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결과가 좋네요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부분도 그 면역 항암제가 다 듣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 면역 항암제가 들을 만한 분들을 좀 선별해서 현재는 어떤 분들이 면역 항암제가 치료가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MSI 검사 결과가 환자마다 다른 것이냐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그 MSI 검사는 그 환자마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는 그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는 한 4% 환자분들이 MSI가 높게 나와서 이분들이 특별히 그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MSI가 낮게 나왔다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듣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른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저에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종양 유전자 검사는 무엇을 뜻하나요? 이것은 모든 종양암이라는 것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양세포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유전자 검사를 한 개의 항목씩만 검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몇백 개씩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나와서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차세대 염기설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수백 가지 유전자 검사를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도 차세대 염기설 분석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유지가 몇 번 지속되면 내성이라고 판단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유지가 몇 번 됐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 크기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양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 대개는 한 20% 이상 커지게 되면은 약이 안 듣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항암제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만성 위암은 어떻게 예방 치료해야 할까요? 미만성 위암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개 전이가 명확한 유관적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미세하게 다른 부위에도 그 눈에 안 보이게 그 암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이성 병소가 육안적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그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그 육안적으로 보이는 병소뿐만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미만성 그 병소까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위암을 그 국소 위암에서는 절제한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추후 그 강영우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간호사 이상홍입니다. 항암제 부작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항요법은 주사약이나 먹는 약 등의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그 성장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목적은 일단 수술적 치료 후 미세 전이를 차단하여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항암화학요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암 치료, 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전에 종양 크기를 감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이 이미 다른 장기로 퍼져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암의 진행을 늦추고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항암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부작용 중에서 앞 시간에 유민희 교수님께서 표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상적인 항암 치료, 즉 세포 독성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위암에서 표준적으로 치료하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오심구토, 구내염, 설사, 감염, 수족 증후군, 신경계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부작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작용의 정도는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전반적인 환자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암제는 구토를 조절하는 뇌와 위장 점막에 영향을 주어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후 바로 또는 몇 시간 뒤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구토보다는 메스꺼움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의 정도는 약의 종류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항암제 투여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 전에 일단 구토를 예방하려면 처방된 구토 방지제를 반드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항암제를 투여하기 1-2시간 전에는 소화가 잘 되고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미숫가루나 죽같이 담백한 음식, 마른 음식이나 신선한 과일과 야채도 드시고 식사 후에는 머리를 약간 높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다른 활동을 통해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 항암 치료로 메스꺼움이 없는 괜찮은 시기에 음식을 준비해서 냉동시켜 보관하거나 가족이 요리를 하도록 하여 음식 준비와 식사에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 증상이 있을 때 조금 피하셔야 할 부분을 보시면 항암제 투여 후 1-2시간 전에는 가식을 피하시고 자극이 강한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에서 나는 어떤 특유 냄새로 속이 울렁거릴 때는 음식을 실온이나 약간 차게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추가로 구토 방지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작용인 구내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내염은 항암제가 구강 점막 세포에 영향을 주어 치료 후 1 내지 2주 사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입안이 헐고 건조해지고 하얀 반점과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입이나 목이 따갑거나 통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날 수도 있고 치아가 지저분해지고 치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누구나 다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내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집에 휴대용 손전등을 이용해서 입안을 확인해 보시고 매 식사 후
아침, 점심, 저녁 식후 취침 전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입술은 보습제를 발라 촉촉하게 유지하고 자극이 적은 부드럽고 넘기기 쉬운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수시로 가글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글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치질 후 시행하고 가글링 후에는 물로 헹궈내지 않습니다. 보통 가글링을 하실 때 입안에 30초 이상 머금고 있고 입안과 목에 잘 닿도록 헹궈내고 한 번 하실 때 3, 4회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글링 한 후에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내염이 심할 때는 양념이 강하고 자극적이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고 이쑤시개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칫솔질은 구강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시중에서 파는 상품화된 가글액은 입을 더 마르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설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사는 암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고 항암제로 장 점막이 손상을 받으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서 변의 수분 정도나 횟수 모두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기운이 없고 체중이 빠지고 항문 주위에 염증이나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사의 위험이 높은 약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였다면 미리 사전에 지사제 복용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날 때는 매번 설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300cc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시고 바나나나 껍질 벗긴 감자 같은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하루 3끼의 식사를 5끼나 6끼로 나누어서 소량씩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좋겠습니다. 설사의 횟수가 많아지면 항문이 자극을 받아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잘 씻고 건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사 시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기름이 많거나 튀긴 음식, 매운 음식, 섬유소가 많은 식품, 카페인 함유 음료, 우유나 유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작용은 항암 화학요법 중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작용인데요. 골수는 뼈 속에 있는 스폰지처럼 생긴 조직이고 이곳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중요한 혈액세포들이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이 같은 골수의 조혈 기능을 억제하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을 때 외부 위험으로부터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그 중에서 호중구는 혈액 내에 세균이 침범한 경우 세균을 파괴하여 몸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호중구 수치는 항암제를 투여받은 후에 1, 2주 사이에 가장 많이 감소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호중구 수치는 보통 치료가 끝나고 나서 3, 4주 정도 지나면 회복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항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혈액 검사 수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계획된 날짜보다 치료가 연기되거나 용량을 줄여서 투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샤워를 자주 하여 청결을 유지하시고 대변을 본 후 손과 항문 부위를 깨끗이 닦고 매 식사 후 주무시기 전 양치질을 하고 가글링을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은 익혀 드시고 과일이나 채소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깎아 드시는 게 좋겠고 통조림이나 캔 음료와 같은 멸균 처리된 음식은 드셔도 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만약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생고기, 생선회와 같은 날 음식의 섭취는 피하도록 하시고 최근에 홍역 등의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나 감기, 수두 같은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생화나 화분, 애완동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수족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족증후군은 보통 경구용 항암제인 젤로다를 복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바닥, 발바닥에 저린 느낌이 있으면서 붓거나 붉게 변합니다.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져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과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족증후군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과 발바닥이 화끈거릴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고 예방을 위해서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 후 면 장갑과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꼭 맞는 신발을 피하고 손이나 발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발에 쿠션 젤이나 실리콘 완충물을 넣어서 발의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족증후군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수족증후군이 생기면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각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뜨거운 물로 샤워나 통목욕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셔야지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걷거나 뛰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손으로 하는 심한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압력이 가해지는 활동과 자외선 노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계 세포가 항암제의 영향을 받으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손과 발에 날카로운 곳으로 찔리는 듯한 느낌과 찬물을 마시면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 있고 찬 것과 뜨거운 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물건을 들거나 단추를 끼우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치료 후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 주사를 맞은 후에는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운 날 외출 시 모자, 목도리, 마스크, 장갑을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필요시 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거나 근력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항암 치료 후 수일간 차가운 곳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시고 찬 음료나 찬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면 가끔씩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발에 미치 감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들을 보시면 하루 6번 이상의 구토, 심한 구내염으로 구강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24시간 이상 설사가 지속되거나 변비가 심하여 가스도 나오지 않는 경우, 감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 양이 많은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거나 응급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굉장히 두려운 과정입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미리 잘 알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와 가족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지지 않은 국소위암의 수술 전후 보조 항암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필요 있으세요. 재발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근치적 절제 수술 후에 추적 관찰 중에 암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인데 이게 뭐가 없던 게 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시는 수가 있는데 없던 암이 다시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수술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지만 너무 작아서 알 수 없었던 그런 병소가 수술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지면은 CT에서 발견될 정도로 커지면은 또는 만져질 정도로 커지면 그때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수술 당시에 이미 있는 거죠. 우리는 암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은지는 아마
아마 예전에 학생 때 아마 배웠었을 겁니다. 그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암세포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몇 마이크론 미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개 그 암의 덩어리를 이제 해서 세포 수와 관계돼서 얘기를 할 때 1cm 크기의 이 암 덩어리면 거기에 암세포 수가 약 10억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CT에서 1cm 정도는 돼야지 뭔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맨눈으로 보더라도 뭐 한 몇 미리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만 해도 굉장히 많은 암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적게 있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번지지 않았다고 생각됐는데 사실은 이제 번져 있고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발견되는 것이 그게 재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암에서 어떤 부위가 잘 재발이 되는가, 그건 다시 말하면 어떤 부위가 전이가 잘 되는가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 발견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어떤 검사를 하는지 이제 따져보면, 먼저 우리가 내시경 검사는 이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소에서 떼어내서 이제 원래 암이 있으면은 그 암보다 위아래로 충분한 그 마진을 두고선 자르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 마진에 있는 수도 있고 또는 떨어져서 있는 수가 있어서 다시 나올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은 위에서 또 암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CT는 결국은 잘 전이되는 부위인 이제 복막, 그리고 간,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진 뭐 림프절 이런 데 있는 걸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CT를 증상이 없어도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검사를 해서 팔로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복막에 번진 경우에 이제 뭐 복막이 CT에서 지저분하게 나오면서 의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게 조금 있으면서 장이 또 협착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복막이 장을 싸고 있으니까 그 싸고 있는 부위에 이제 암이 이제 커지면은 그 장이란 게 원래 부드럽게 연동 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암이 붙어 있는 부위는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위가 이제 늘어나야 될 때 못 늘어나니까 좁아진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내기 위해서 윗부분이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통증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좁아지면 이제 뭐가 잘 안 나오고 변이 지나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런 그러니까 장관 협착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복막에 전이가 되면서 그 난소가 그 복막에 있는 거니까 그 부위에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난소만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이제 CT를 통해서 보고, 또 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잘 전이가 되는 부위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더 아주 드물지만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폐도 그 드물게 이제 전이가 돼서 그러면은 뭐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뼈에도 이제 그 전이가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통증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그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골절을 한다든가 이런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드물게 뇌척수액으로도 병이 이제 번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뇌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아프다든가, 또는 뭐 어디 뇌신경이 뭐 마비가 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는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암세포가 나온지를 이제 검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재발을 빨리 발견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너무 뭐 사실 재발을 제일 빨리 발견하려면 매일 CT 해야 돼. 매일 CT하고 매일 내시경 검사해야지 제일 빨리 발견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 이펙티브하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암이 일단 그 번지게 되면, 그럼 사실은 보이는 데만 병이 있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작아서 안 보이지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너무 빨리 뭘 발견한다 그래도 그 발견한 부위 말고 딴 데도 있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떼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암이 만일에 국소만 재발이 있다면 그건 다시 떼내면은 또 완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딴 데 번진 게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서둘러서 또는 그리고 아주 뭐 조직 검사를 하든지 또는 심지어는 뭐 개복을 해서라도 그 부위를 떼내서 확인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만일에 이게 재발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미 번진 걸 의미한다 그러면 그거를 민가 하는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아주 고가의 검사라든가 힘든 검사 또는 심지어는 조직 검사 같이 위험한 걸 해가지고 그거를 밝히는 것이 실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기간을 두고 CT를 찍어봐서 그게 얼마나 진행하는가를 보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하고 실제는 뭐 치료 시작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번진다 하면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 일단 관찰해 보자고 할 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재발이라 하더라도 지금 치료하는 거하고 좀 이따 치료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찰한다 그러고 그런 경우에 실제 많은 분들은 재발이 아닌 경우가 그렇고 또 다른 분들 재발이라 하더라도 실제 서둘러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 항암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느 환자가 재발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확률적으로만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병기라는 걸 가지고 이런 병기가 있으면은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 재발 그 중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30%가 재발한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 재발하고 7명이 재발 안 하고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10명 중에 3명은 수술 당시에 이미 번져 있고 그다음에 7명은 안 번져 있는데 그럼 사실은 그 7명한테는 항암제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이 쓰는 거죠. 부작용만 있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우리가 누가 재발을 할지 누가 정말로 같은 병기라도 그 전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환자들은 사실은 실제는 재발 안 해도 재발 안 할 환자지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위험이 아주 낮은 경우는 우리가 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기 A인 경우 우리 재발률이 10% 미만인 경우 그러면 그거는 9명이 괜히 하고 1명이 저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쓰면 항암제를 쓰면은 그 1명을 그러니까 재발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그러면은 물론 고려할 수 있지만은 실제 항암제가 지금 이제 유민희 교수의 강의도 들으셨겠지만 항암제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 이르는 거는 한 5 내지 10%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이 미세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거를 항암제를 써가지고 다 없앤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료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재발 안 할 환자도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이 치료를 해가지고 무슨 잘못되는 걸 적어도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그 환자가 그냥 그 치료 안 해도 재발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치료하다가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전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물론 이런 경우에도 그 병기에 따라서 아주 뭐 병기가 진행된 경우는 아까 3기 C 이런 경우는 한 7-80% 재발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뭐 좀 위험이 있더라도 강한 치료를 해서 어떻게든 재발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병기 초기인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은 적은 데 비해서 아주 뭐 위험한 그런 거 치료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로 해가지고 재발률을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암제 치료를 왜 그럼 하느냐? 이게 이제 기다렸다가 재발이 되고 확인된 다음에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재발이
인지 아닌지 병이 미세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기에 그때는 암세포 수가 굉장히 작고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실제 재발이 돼서 암세포가 많을 때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없애는 데는. 근데 이제 이왕 재발이 일단 된 상태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된 거나 덜 진행된 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 논리로 따지면 실제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하는 것보다는 수술 전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때까지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또 회복이 돼야지 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도 그 미세전이가 있었다면 그게 점점 커질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 그때 가서 항암제 치료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더 그걸 없애는 게 또 더 낫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견디는 힘도 훨씬 더 수술 전에가 더 낫습니다.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재발이 안 될 환자도 있지만은 그것 불구하고 이제 보조 항암요법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보이는 병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병이 만약에 번져서 할 때는 우리가 사진에서 CT나 이런 데서 병소가 보이고 그거를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효과가 있는지 또는 안 듣는지 이걸 판단해가면서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은 뭐 바꿀지 뭐 이런 것도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임의로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6개월을 하든가 또는 1년을 하고 일단은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아까 보였던 거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 위암 환자의 수술 후 병기별 생존 곡선인데 이 5년 생존율이라는 게 결국은 대개 우리가 5년간 병이 없이 수술 후에 생존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완치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완치라는 말을 100% 쓸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늦게 재발하시는 경우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병기가 높을수록 그 5년 생존율이 떨어지죠. 거기서 특히 1기의 경우에는 한 90% 이상이 생존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발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전에 이제 이 재발 방지용 항암제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임상 연구에서는 이 1기는 제외하고 2기 이상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임상 연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준적인 그 보조요법의 대상은 사실은 2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표준적인 보조 항암제 치료는 예전 이제 그 분류 기준인데 여기서 어쨌건 1기는 빼고 2기와 3기, 4기는 번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수술 후 거기 보조요법에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항암제인 S1이라는 약을 1년 복용하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경구용 항암제인 젤로다하고 주사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한 젤록스라는 그런 요법을 6개월간 하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것도 다 거기를 이런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합니다. 이거는 경구용 항암제 S1 1년은 일본의 3상 임상 연구에서 치료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 치료하는 경우가 더 재발을 막고 더 오래 사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젤록스 6개월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주도가 된 3상 임상 연구인 클래식 연구 결과 치료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젤록스를 한 게 더 완치율을 높이고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요법을 해도 그거를 암세포를 다 없애가지고 재발을 다 막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가 그만큼 그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찍 시작해야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대개는 우리가 수술 후 3주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더 늦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암세포가 더 크기 전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재발 방지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 선이 대개는 우리가 3주로 생각해서 대개는 수술 후에 하는 경우는 3주에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치료를 해도 그 치료 효과는 재발의 확률을 한 10% 감소시키는 거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2기의 경우에 만일에 재발률이 30%라면은 거기서 한 20%로 그걸 감소시키고 또 예를 들면은 병기가 아주 진행돼서 3기에서 뭐 한 5, 60%가 재발한다 그러면 그것도 재발률 한 4, 50%, 한 10% 정도를 낮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재발 방지 요법을 한다고 해서 재발을 낮추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개개 환자한테 있어서는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재발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 같이 완치의 가능성이 뭐 굉장히 희박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재발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10%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요법 중에를 비교해 보면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를 쓰는 게 한 가지를 쓰는 것보다 부작용은 더 있겠죠.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는 경구용 S1이 단독이 낫고 또 그리고 이제 경구용 약제의 장점은 뭐냐면 부작용이 나와도 일단 계속 먹는 거니까 끊으면은 부작용이 심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주사를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맞는다면 주사를 맞고선 그 주사에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뭐 할래도 그거는 기왕 맞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경구용 약제는 계속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중간에 부작용이 심해질 것 같으면 거기서 중지하면 심한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주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약을 용량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주사 항암제의 경우에도 이전 주기에서 만일에 부작용이 뭐 심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주기에는 용량을 줄여서 써서 그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에서 그렇게 이제 부작용 면에서는 낫지만 최근에 이제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한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S1 단독하고 S1에다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하는 것을 비교한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림프절에 침범이 됐거나 또는 병기가 3기인 경우에는 이런 그 두 가지를 쓴 것이 S1 단독한 것보다 더 나은 거로 이 보조요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2기라 하더라도 만일에 림프절에 침범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요법을 쓰고 만일에 2기면서 예를 들면은 그 림프절 침범이 없으면 그냥 S1 단독을 쓰고 이렇게 지금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저희가 이 보조 항암제 치료를 수술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항암 화학요법 하고 나서 나중에 수술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 치료를 일찍 시작하므로 수술 후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재발의 원인이 되는 원격 전이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를 떼내고 나면은 이제 먹는 것도 좀 제한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항암제 견디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 수술 전에 위가 있는 때 항암제 치료를 하는 걸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먼저 항암요법을 하는 게 이제 장점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이런 임상 연구가 없었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디지 연구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이 수술 전 항암요법의 효과를 이제 보는 그런 임상 연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유럽 종양내과학회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수술 가능한 국소 진행 위암 환자에서 수술 전에 먼저 도세탁셀, 옥살리플라틴, S1이라는 세 가지 항암제를 이제 병용하는 요법을 3회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S1 요법 이게 이제 원래 수술하고 S1 보조 요법 하는 게 표준인데 거기다가 먼저 수술 전에 이런 요법을 하는 게 더 나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원래 표준 요법인 수술부터 하고 S1 보조 요법을 하는 거를 이제 대조군으로 하고 여기다가 수술 전에 먼저 항암 요법을 하고 똑같이 수술 그다음에 S1 요법을 하는 걸 비교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수술 전에 먼저 항암요법을 한 것이 훨씬 더 재발의 확률을 낮추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수술 전에 하는 거에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병기는 수술 후에는 이제 그 떼어낸 조직에서 병기를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어디까지 침범이 됐고 또 림프절에는 얼마나 침범이 돼 있는 걸 정확히 아는 데 비해서 수술 전에는 우리가 그거를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CT나 이런 걸 보고선 그거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사실은 침범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침범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너무 조기인 환자는 사실은 그런 환자는 수술만 갖고도 뭐 완치율이 뭐 90% 이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한테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제 치료를 세게 하는 거는 과잉 치료고 또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환자를 어떻게 하면 선별해서 실제 정말로 병이 상당히 진행돼 있어서 먼저 항암제 치료하고 이렇게 강하게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그런 환자군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건 이 결과가 지금 이제 곧 이제 아마 논문화로 나올 거고 그러면 아마 식약처에서 이거를 갖다가 심사를 해서 만약에 이 요법이 인정되면 이제 아마 지금은 우리가 표준 요법으로 수술 전에 항암 요법 하는 거를 환자한테 권할 수가 없어요. 임상 연구가 아니고는. 그렇지만 이게 인정되면 아마 표준 요법으로도 병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그런 환자한테 이렇게 권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위암의 보조항암 요법을 이제 임상 연구를 소개드리면 우리가 아까 그 병기 이제 3기 그 중에서도 3B 그리고 예전에는 3B 4기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3B 3C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재발률 60에서 80% 굉장히 높다 그랬죠. 아까 이게 다시 보시면 여기 3B 3B 3C에서 5년 생존율이 40% 26.1%니까 한 60에서 한 70%는 이제 재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뭐 70% 재발하다면 뭐 굉장히 재발 높고 이런 환자한테 기존에 젤록스를 하더라도 한 10%밖에는 그 재발률을 낮추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그러면은 젤록스라는 이제요법에다가 도세탁셀이라는 또 한 가지 약제를 추가해서 이 3제요법을 하면은 더 그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지 이걸 보는 임상 연구를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3제를 하면 부작용이 이제 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미리 선행 그 연구로 해서 이 세 가지의 약제를 조절을 해서 용량을 조절해서 안전한 그런 요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 안전성은 큰 문제가 없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병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된 병기에서 재발률을 더 낮출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표준요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아까 굉장히 이제 그 초기 병변이라는 1기라고 하는 병기 중에서도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사실은 재발의 가능성이 10%가 한 20% 이렇게 이상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1비기에서는 여기서도 5년 생존율 88.4%니까 한 12~13%인데 이 환자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우리 병원에서 위암 수술하는 환자의 한 3분의 2가 1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비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우리가 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도 재발의 위험이 더 높은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20% 이상 되는 환자가.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지금은 표준이 치료를 하지 않는 거지만 그런 환자에서 항암제 치료하는 것이 도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경구용 항암제 여기서는 이제 S1이 아니라 젤로다인데 이 젤로다를 6개월 치료하는 게 치료 없이 관찰하는 것보다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지 비교하는 3상 임상 연구가 이 카탈리시스 연구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를 하면은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해서 만일에 이제 치료하지 않는 군에 보혜정이 되더라도 그건 표준이니까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뭐 그 손해 날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치료하는 군에 들어가면 이 들어가는 이유가 재발의 위험이 실제 일기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연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류민희 교수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면역요법이 이제 위암에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이 면역요법을 항암제와 같이 사용하는 임상 연구들이 이 전 세계적인 연구로도 진행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병원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디지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수술 전 DOS 3제요법에다가 이제 이 면역 관문 억제제인 더발루맵을 갖다 추가하는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 가능성을 연구하는 이런 프로디지 2라고 해서 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유민희 교수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환자 중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 또는 면역요법에 아주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종양이 이 MSI라는 게 굉장히 높은 이런 게 있으면은 실제 면역 요법에는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돼 있고, 또 이런 환자를 우리가 이제 수술 후 보조 요법에서 이전에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시 그 검사해 가지고 보니까 이런 환자들은 그 보통의 항암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만일에 이 MSI 하이를 검사해 가지고 이게 MSI 하이인 경우에는 일반 항암제는 안 쓰고 DOS는 안 쓰고 그냥 면역 관문 억제제를 더발루맵에다가 트림멜루무맵이라는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쓰는 치료를 이 효과를 보는 것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요법에 대한 제 결론은 첫 번째, 전이가 없는 국소 위암의 경우 근치적 절제 수술 전후에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여 재발의 확률을 낮추는 것이 표준 치료이지만 치료 성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에 따라서 굉장히 아직도 더욱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료 성적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술 전후 보조 항암요법의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환자분들은 우리 의료진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들 임상 연구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항암 치료 끝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손발이 저림이 있어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나는 항암제를 아마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신경계 독성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작용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고, 요즘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서 날이 많이 차갑고 하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외출 시 이제 장갑이나 목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발이 많이 저려서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가 된다면 진료 때 그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이러브킴님이 해주신 질문이신데요. 항암제 부작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궁금해요. 항암제 끊으면 괜찮아지나요? 이런 질문이셨고요. 어떤 항암제를 언제까지 쓰셨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보통 항암제를 끊으면 부작용들이 뭐 손발 저림이나 뭐 이런 부작용들은 좀 오래 가겠지만 일반적인 다른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뭐 골수 억제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하면서 면역 수치가 낮아졌는데 수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아마 짐작하건대 백혈구 수치가 많이 감소가 돼서 항암 치료하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신 거죠. 5대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집니다. 이상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이게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람자와 같은 그 신생혈관 억제제는
반감기에 뭐 한 4배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사이람자를 투여 받으시는 분들은 치료를 뭐 상당히 뒤에 해야지 되는 것이 되겠고요. 반면에 그 S1, TS1 단독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뭐 거의 없고 또 그 세포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혈액 검사를 해보고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가 없으면은 또 그 치과 치료를 미루지 않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아까 TNM 병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암의 진행 경로를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암이 이제 위에서 시작돼서 그게 점점 세포 분열을 해가면서 또 침륜에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국소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원격 전이 뭐 간이나 뭐 폐나 이런 데로 전이가 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또 간혹 그 환자에 따라서는 어떤 예를 들면은 림프절에는 뭐 갔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는 안 보이고 원격 전이만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심지어는 원발 부위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찾을 수 없는데 아주 뭐 전이 병소만 굉장히 커져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원발 부위 불명암이라는 이름도 붙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주 그 원발 부위는 미세해가지고 그걸 놓치는 수도 있는 정도로, 그래서 그 진행하는 게 아주 그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전이 되는 부위는 대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발 부위에서 국소 림프절 그다음에 전신으로 그 원격 전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재발이 되면 진행 속도가 가속이 붙나요?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암의 진행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또 한 환자에서도 그 시기에 따라서 뭐 그 진행하는 속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점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같은 위암이라 해도 그 분자적으로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떤 환자는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어떤 환자는 없는 환자, 뭐 이런 그런 거에 따라서 돌연변이가 뭐 아주 병의 진행을 빠르게 하는 그런 돌연변이 있는 환자는 같은 위암으로 같은 병기라도 재발도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진행하는 게 또 빨리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어떤 경우는 시작할 때는 돌연변이가 없었는데 중간에 진행하다가 돌연변이가 또 생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한 환자에서도 암의 진행 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원님이 림프전이가 있는 경우였는데 S1 단독요법을 시행한 경우는 뭘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S1 단독에 비해서 S1에다가 옥살리플라틴을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임상 연구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S1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래도 그거를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S1과 둘 중에서 젤록스하고 둘 중에서 아마 그 주치의 판단으로는 S1이 본인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표준요법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영광님이 다시 항암 치료하면서 재발 가능성이 있나요? 요거는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전이가 돼서 항암제 치료했다가 뭐 다 없어진 다음에 관찰하다가 다시 나오는 걸 물어보시는 건지.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치료를 해가지고 병이 싹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암세포가 정말 없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상에 안 보여도 그 다음에도 치료를 계속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부작용도 너무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항암제 치료를 중지하고 보는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중지한 다음에는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해 나가다가 그것도 뭐 오랜 시간 동안 만일에 병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더 이상 보지 않고 그냥 건강 검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장시간 이제 뭐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드렸는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게 저희도 처음이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버벅거린 면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또 이게 보니까 저희가 대면 이런 그 강좌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잘 받기가 어려웠는데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이 질문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더 이제 잘 계획을 하면 이 실시간으로 오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강좌 이후에 아마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는 그런 아마 또 설문이나 이런 게 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또 의견을 주시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강좌를 계획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늘 2시간여 강의 잘 받으셔서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